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정치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심각해진 한일 갈등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 상품 안 사기,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손님 안 받기 등 반일 감정 부추기기가 노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움직임이 더 심화되고 장기화된다면 두 나라 모두 좋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등에서는 노골적으로 시민 학생들을 선동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람직스럽지 않은 선동에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타는 일제 승용차를 때려 부수는 사람, 분신하는 사람, 유리병으로 자해한 사람, 차를 몰고 일본 대사관에 돌진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고 충동적인 겁니다. 뭐가 옳은지 잘잘못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한일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초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품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대상국가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은 일제 때의 위안부와 강제징용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재판에서 한국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판결에 따라 신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그 문제는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라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협정 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에는 한국 대표 1인, 일본 대표 1인, 그리고 한일 양국이 협의한 제3국 대표 1인을 포함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한국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권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한일 협정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7개월 동안 조사 검토 논의한 결과 1965년 한일 협정에 개인 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3억 달러를 지원한 것에 강제징용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상자의 명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정부위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뒤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6,18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결정에 이해찬과 문재인은 직접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 서류 자료까지 있기 때문에 정부위원으로서 서명까지 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했을 겁니다. 또 중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제3국 대표는 협정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밟자고 여러 번 요구했던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했으며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일본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한 것을 비롯해 일본 천황의 사과 등 30여 차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의와 협정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뒤엎어버린다면 낙인이 찍혀서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협정을 맺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물자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한 의혹 때문입니다. 일본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고순도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량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한국 측의 비협조로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의 양은 거의 일정한데 한 번에 3년치를 주문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왔습니다. 불화수소는 생산된 지 2주 정도 지나면 쓸 수 없게 되는데도 한국은 수입해간 3년치 불화수소를 어떻게 썼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G20 오사카 회의 때까지 답해주겠다고 미루더니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품질상의 문제로 반품 처리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는 40톤 가까이 되는데 한국으로부터 반품된 양은 0.3%인 0.12톤에 불과하고 99.7%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없어진 39톤 이상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친북 성향으로 볼 때 없어진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UN 대북 제재안에 따라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한국을 8월 2일 최종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주던 특혜를 안보상의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경제 침략이 아니라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당연히 취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불매운동과 반일 정서 그리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한일 갈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이상과 같습니다. 이 심각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것을 내년 총선에 이용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쪽박을 차든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정치가 제대로 된 나라의 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